우리로 따지면 약간 관광. 네. 지금은 이제 트래블의 번역어로 쓰잖아요. 근데 여행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그렇죠. 관광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거든요. 조선시대 관광은 왕의 얼굴을 보러 간다 이런 뜻이에요. 지방에서 과거 시험 보러 갈 때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 있으면 저 관광하러 갑니다 하게 되면은 과거 시험 보러 가는구나 이렇게. 근데 지방에서는 걸어가야 되니까 네. 보통 부산에서 서울까지 한 20일 정도 잡거든요. 네. 편도. 올라가는데 빠르게 네. 거의 빠르게 걸어가니까요. 돈이 많으면은 좀 여유 있게 나는 뭐 한 달 잡고 가면서 가는 김에 여기 좀 들렸다가 가기도 하고 그렇게 가는 경우가 있고 돈이 없으면은 이제 빨리빨리 가는 거예요. 빨리빨리 가는 거고요. 그러면서 여기저기 들려가잖아요. 네. 그리고 가서 왕의 얼굴 보고 그래서 정말 관광 빛을 보고 내가 이제 입식양명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게 트래블의 번역어가 됐다는 얘기가 있죠. 아니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과거를 보려고 또 지방 저기 밑에서부터 막 서울까지 한양까지 와야 돼요. 네. 그러면 뭐 지금처럼 도로가 깔려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뭐 마을도 지나고 산도 지나고 막 이래야 네, 되잖아요. 네. 과거 보러 가는 길이 안전하지만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위험한 일도 있을 수 있었나요? 있을 수 있죠. 뭐 도적대를 만난다든가 그렇죠, 그렇죠. 산짐승을 만난다든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어느 고개는 그 앞에서 주막에서 뭐 사람이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간다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파티원 모집해갖고 그렇죠, 그렇죠. 물론 하루에 40km씩 부산 450km 정도 되니까 뭐 11일, 12일이면 갈 수 있죠. 네. 근데 그렇게 가서 그 다음날 시험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네요. 네, 또 체력도 좀 회복해야 되고. 그러니까 좀 여유 있게 뭐 가는 거죠. 아니 지금도 뭐 돈이 없으면 공부를 못한다고 하는데 네. 사실 그 시절도 거의 비슷했겠네요. 그렇죠. 돈이 많이 들어가요. 답안지 종이 질이 있잖아요. 네. 좋은 종이에 쓰느냐 나쁜 종이에 쓰느냐 AA에 복사하느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좋은 종이에 쓰지 말라고 그 얘기도 해요. 그럼 그것 때문에 알아볼 수 있다고 누군지. 그 답안지를 제출하면은 답안지를 베껴 쓰는 그 당시 이건 설이라 그러는데 하위직 관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답안지를 받으면은 그 답안지를 그대로 베껴 씁니다. 채점관들이 필체를 보고 알아볼 수 있거나 아니면은 특별히 뭐 기호를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뭐 나는 예를 들어서 뭐 산자를 쓸 때 이렇게 쓰지 않고 뭐 좀 이렇게 쓸게요. 그럼 난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답안지 다 베껴서 보고요. 그다음에 이름도 가려요. 오로지 이 결과물로만 승부를 볼 수 있게. 무기명으로 그다음에 글씨도 다른 사람이 한 사람이 딱 이렇게 베껴가지고 이렇게. 그것도 되게 또 공평한 그런 게 있네요. 네. 원래는 구술 시험도 있었어요. 면접이죠, 실제로. 근데 이제 그것도 점점 없어져요. 왜냐하면 이제 블라인드가 아니니까. 아무리 블라인드를 한다고 하더라도 목소리 듣고 알아본다고. 그리고 오래 걸리고 응시자 많아지잖아요. 20만 명 어떻게 되고 면접 다 봐요. 그러니까 안 되죠. 그러면서 최대한 이제 지필 시험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도 이제 글씨 바꿔 쓰게 되고 이름 가리고 여러 명이 채점하고 그중에서 이제 평균치 값 내고 이렇게 이제 성적을 가면서 옛날 서류의 표현으로 공도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공공하다 할 때 공하고 길도 짜서 공도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마지막 남은 공도가 과거다 이런 표현이 심심치 않게 나와요. 실록을 보다 보면. 하긴 그 정도로 공정하게 했으면 네. 그렇죠. 그래서 왕도 실제로 그래서 개입이 점점점 못하게 돼요. 과거 시험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조선 전기 사회사를 공부하고 있는 신동훈이라고 합니다. 지금 뭐 강의 같은 것도 하세요? 학생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강의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학부 때 전공은 어떻게 되셨어요? 한국사 전공을 하게 됐고요. 석사도 한국사, 박사도 한국사. 그러면 석사 때 논문은 어떤 주제로 쓰셨어요? 16세기 서원으로 석사를 썼고요. 15세기 향교 연구로 박사를 했습니다. 둘 다 교육기관이죠? 네, 서원은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사립교육기관이고 향교는 국공립 쪽이죠. 조선시대 서원이라는 건 뭐예요? 16세기 때에 만들어진 사립교육기관이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돈 모아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는 학교가 이제 사립학교고 그게 대표적인 게 서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은 현재 있는 그 학원하고는 또 느낌이 다른 거예요? 비슷하죠. 근데 학원은 국가에서 그 학원을 이수했다거나 해가지고 우리가 학력으로 인정해주지 않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서원은 전체적으로는 되는데 복잡합니다. 사액을 받은 서원과 사액을 받지 않은 서원은 또 차이가 있죠. 그러면은 현재 시대에서 학원은 목적이 있잖아요. 어떤 대학을 가기 위해서라던가. 그럼 당시 서원도 학원의 성격을 띠는 점이 있었다면은 목적이 뭐예요? 이제 그 서원을 공부하시는 수많은 전공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뭐 논문 한 편 정도 썼을 뿐이니까 그렇긴 한데 제가 생각하는 서원의 목적은 기본적으로는 과거 합격
그런데 우리는 과거 합격 시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표방하지 않는 거죠. 품격이 있지 또. 그렇죠. 우리는 도를 수양한다 뭐 이렇게 네. 그러니까 네. 경치 좋고 풍경 좋은데 기숙학교처럼 딱 있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는 성리학을 진심으로 시험을 합격하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한다 이렇게 표방하고 하는 거죠. 그러면 당시에 사립인 서원이 있었다면은 네. 반대의 개념으로 국공립도 그런 기관들이 있었어요? 그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향교가 향교. 여기 네. 뭐 서울엔 양천향교 있고 이렇게 예,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서울에는 성균관하고 사부학당이 있고 지방에는 그러니까 외방이라고 하거든요. 당시 용어로는 외방에는 향교가 있는 거죠. 아, 그럼 조선시대 때 성균관 소속돼 있는 학자들 네. 아직 과거 시험을 통과하신 분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네, 그 속과라고 하는 시험이거든요. 네. 생원과 진사과. 그 생원 진사 합격한 사람들이 가는 학교가 성균관이에요. 그러니까 예비 관직자인 개념들이 있으면서 아직 공부를 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그 사이예요. 사격이나 이런 거 보면은 시골에서 막 촛불 켜놓고 공부해갖고 네. 막 과거 시험 보려고 하잖아요. 네, 네 맞아요. 아까 속과 네. 속과 말고 또 뭐가 있나요? 속과 그 작을 소자라서 속과인데 이제 네. 대과가 있죠. 네. 대과는 이제 문과. 대과를 통과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과거 시험 합격자가 되는 거죠. 그럼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대과를 통과하는 게 아니라 속과를 통과하는 거는 이 시골에서 막 촛불 켜놓고 가난하게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크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 시험은 3년마다 한 번씩 보거든요. 근데 생원 진사과는 3년마다 각 100명씩 200명을 뽑아요. 그리고 문과는 3년에 한 번씩 33명을 뽑거든요. 근데 이제 문과 같은 경우는 별시라 그래가지고 왕이 뭐 특별히 뭐 나의 뭐 생일이다, 뭐 내가 등극했다, 뭐 대군이 태어났다, 뭐 이런 기념일이 있을 때 특별 시험을 보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보기도 하기 때문에 기회가 조금씩 있어요. 근데 생원 진사는 그런 게 없습니다. 정말 딱 3년마다 한 번씩만 뽑아요. 그리고 문과는 조금 더 과목이 여러 개고 거쳐야 되는 시험 과정도 많고, 근데 생원 진사과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과목 수가 적고, 그러다 보니까 생원 진사에만 합격해도 엄청나죠. 3년에 200명밖에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명예만 주어지나요? 아니면 다른 것도 주어지나요? 일단은 성균관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제 가고 안 가고는 선택이지만 네. 안 가더라도 일반적으로는 생원 진사 타이틀을 얻게 되면 군역을 면제했죠. 아, 조선시대 군역은 이제 16세부터 60세까지 지거든요. 근데 맨날 가는 건 아니고요. 우리로 따지면 우리도 군복무는 뭐 1년 반 정도 하나요? 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예비군에 편성되고 그 이후에 민방위에 편성되잖아요. 그 개념이 이제 60세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근데 일단 그거 통과하면 군역을 면제. 네. 그것만 해도 엄청난 혜택인 거죠. 엄청난 혜택이죠. 그거 말고 또 다른 혜택 그런 게 있나요? 지금은 돈이 많으면 그 한 가지 기준으로 다 어쨌든 뭔가 이렇게 사회적 위신이나 이런 거를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그쵸. 그럴 수 있지만 전근대 조선 사회는 명예를 돈으로 구할 수는 없는 사회거든요. 그 3년에 200명 안에 들어갔다는 게 엄청난 명예가 돼요. 그래서 수령이 와도 수령이라고 해서 꼭 문과 합격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들어가가지고 급이 올라가가지고 수령으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수령이 뭐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시장이죠. 사극으로 보면 사또가 수령입니다. 만약에 수령이 생원진사 출신이나 문과 출신이 아니다. 그럼 근데 이 동네에 왔는데 생원진사가 있다. 그럼 사회적 위신은 그 사람이 더 높을 수도 있는 거죠. 함부로 못하죠. 그리고 경범죄 같은 거 저질렀을 때 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뭐 그런 정도? 최진사 때 셋째 딸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게 그 진사가 그 진사거든요. 지역에서 엄청난 권위죠. 그게. 그리고 뭐 근대 소설 보면은 뭐 초시라고 불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는 과거 시험에 여러 단계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시험만 통과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초시 합격자야 그러면서 신초시 뭐 이런 식으로 불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조선시대는 그게 엄청난 명예고 그게 권위죠. 하긴 3년에 200명을 뽑는다. 네. 이거는 뭐 지금의 뭐 서울대랑도 비교할 수가 없는 정도의 좁은 문인 거잖아요. 엄청 좁은 문이죠. 그럼 먼저 과거 시험의 단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과거 시험 안에 속과와 대과가 있는 거예요. 속과는 생원 진사를 뽑는 거고 대과는 문과를 뽑는 거고 그 대과 문과 같은 경우에 크게 보면 이제 1차, 2차, 3차예요. 1차는 일단은 경상도는 경상도 사람들끼리, 전라도는 전라도 사람끼리, 충청도는 충청도 사람들끼리 이렇게 해서 지역 쿼터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함경도 평안도까지 다 해가지고 240명을 뽑아요. 그럼 그 1차 시험이 초시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그 240명이 합격하면은 이제 서울로 가가지고 2차 시험을 보는 거예요. 아, 그 2차 시험의 이름이 뭐예요? 그럼 복시라 그래요. 그래서 1차 시험은 예전에는 조선시대는 주로 농업 사회니까 3월 달부터 9월 달까지는 거의 특별한 국가 행사나 이런 건 하진 않아요. 농사 지으라고? 네. 그래서 음력 9월에서 10월 사이에
1차 시험이 향시, 지역에서 본다. 고향 할 때 그 향자거든요. 그래서 향시 1차 시험을 보고 여기에서 이제 합격하면은 이제 그 다음 해에 3월 달에 서울에 올라가 가지고 2차 시험을 보는 거죠. 그걸 복시라고 부르고 거기서 또 몇 명을 합격을 시키는 거예요? 33명을 뽑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과거 시험의 사실상 합격자죠. 이 33명이. 네, 3차 시험은 순위고사예요. 33명을 가지고 하는. 왕이 직접 주재하고 왕이 직접 뽑는 시험이죠. 그럼 우리가 이 사극에서 보면은 왕이 이제 문제 내고 다 쭈그려 앉아갖고 엎드려갖고 막 시험 보는 거 있잖아요. 그게 그 장면인 거예요? 왜 33명인 거예요? 이거 모릅니다. 조선시대 사람들도 잘 몰라요. 고려시대 때부터 33명이었고 조선시대도 33명이 되고 그 당시에 이게 왜 33명인가요 얘기가 나오지만 그때도 잘 몰라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도 의견을 내요. 뭐 불교에 뭐 33천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설마 고려시대에서 불교를 가지고 그 기준을 삼아가지고 이 과거 시험 33명을 정했겠느냐 뭐 서로 이런 얘기도 하면서 옥신각신해요. 속과도 똑같아요. 지방시 향시가 있고 여기에서 추려진 사람들이 서울로 올라가가지고 복시를 또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는 이번에 생원 타이틀을 가져갔다, 진사 타이틀을 가져갔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게 3년에 한 번이라고 하는데 속과와 대과가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두 번 시험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연달아 볼 수도 있어요. 그 시기가 또 비슷하게 봐요? 네, 그러니까 뭐 하루는 생원, 하루는 진사, 하루는 문과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거죠. 왜냐면 복수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조선시대 때 기록을 보면은 그 세 개 다 통과한 사람도 있나요? 있죠. 그 33인 안에 다 들어간 케이스도 있나요? 있죠. 그게 누구예요? 율곡 이 선생님이 이제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유일한가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왜냐면은 굳이 응시하진 않아요. 생원하고 진사는 과목은 좀 다르지만 가질 수 있는 효과는 똑같거든요. 생원이 조금 더 이제 뭐 이렇게 같은 좋은 대학교를 갔어도 요즘 말로 하면 입결이라고 그러죠. 입결이 높은 과가 있고 낮은 과가 있잖아요. 그런 정도의 차이라고 비슷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생원을 보통 보게 되면은 진사는 응시 안 하죠. 그러면 속과 타이틀의 과거 시험을 거치신 분들은 대가를 한번 더 봐야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근데 나는 생원 진사가 일단 필요해. 나는 이제 여기서 그냥 그만하겠어. 이 정도면 난 지방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안 해도 되는 거고. 하지만 나는 큰 꿈이 있다. 그러면 이제 문과도 응시하겠다 이렇게 가는 거죠. 통계가 되게 재밌는 게 있는데 문과 시험 합격자는 조선 초기부터 후기까지 늘긴 느는데 많이 늘지 않거든요. 근데 생원 진사시는 막바지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늘어요. 응시자 수가. 수치는 정확하진 않은데 뭐 1800년대 말년에는 거의 한 뭐 20만 명, 30만 명이 응시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생원 진사시. 그게 이제 굳이 관직까지는 안 가고 그렇죠. 생원 진사의 타이틀만 따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혹시 관직에 가봤자 빨리 죽을 확률이 높아졌다 이런 것도 영향이 있을 수 있나요? 뭐 임용도 잘 안 되기도 하고요. 합격한다고 해서 무조건 또 다 임용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약간 공무원 되고 나서 발령대기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발령 못 받게 되면은 뭐 그게 또 법적인 문제가 가잖아요. 그때도 합격자 문과 타이틀은 갖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발령이 안 날 수도 있어요. 발령이 안 나는 경우가 그리고 가면 갈수록 더 많아져요. 저희는 임용이 된 케이스만 보잖아요, 보통 기록에서. 그렇죠. 그러면 그 과거 시험에 33명 안에 들어서 이제 석자까지 쭉 나왔어요. 필요한 관직에서 이게 뽑아가겠죠. 보통 어느 직위부터 시작을 해요? 국품부터 시작해요. 근데 33명 중에 이제 1등, 보통 일반적으로 장원급제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6품부터 시작해요. 한 명만요? 네. 뭐 차석 이런 거는 차석은 7품. 몇 등까지 주어져요? 그런 특혜는? 제가 알기로는 3등까지라고 알고 있어요. 그 밑으로는 이제 다 그냥 9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숫자를 1등부터 33등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이제 익숙한데 예전에는 갑과 을과 병과거든요. 갑과가 3명이고 을과가 7명, 그 나머지가 이제 병과. 갑과 1등이 장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2등은 갑과 2등이에요? 네, 그냥 그래서 이 합격 증서를 보면 갑과 2등 이렇게 나와요. 전체 순위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병과 1등이라고 하면은 앞에 3명, 7명이니까 11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과거 시험에 출제되는 문제는 보통 무슨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사소오경도 있고 역사서 뭐 과목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걸 이제 어떠한 형식으로 이제 풀어 쓰느냐 이런 복잡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걸 어떻게 했겠느냐 답안지를 가지고 연구하시는 분야가 또 따로 있어요. 제가 그걸 상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일반적으로 문제들은 뭐 맹자 어디에 무슨 구절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뜻풀이를 해봐라 뭐 이런 기초적인 문제부터 그 옛날 이 사소오경이라는 게 한 사람이 다 쓴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한 분이 다 썼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공자가 쓴 이 육경 안에서 뭐 다시 이게 뭐 사소오경으로 과목이 변하고 이런 경전에 또 변화사상이 있거든요. 마지막에 이제 주의라고 하는 그 주자가 이제 해석을 단 이 공자 선생님의 이 문구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리고 이 주자주에 다시 주자 선생님이 이렇게 해석을 단 거는 또 요런 뜻이야 해서 이게 쭉 달리거든요. 요런 것까지 이제 공부해가지고 요 맹자 어디에 나오는 문구의 주자가 이렇게 해석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뭐 이렇게도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맹자에서는 A는 B라고 설명했고 다른 어느 책에 보면은 A는 C라고 했는데 그럼 B하고 C는 어떤 관계냐 뭐 이런 거 물어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뭐 공자가 이렇게 얘기했고 여기서 맹자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두 개가 서로 상충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너의 생각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런 거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범위는 한정되어 있고 3년에 한 번이지만 시간은 점점 축적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문제가 이제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합격자가 나오면 합격자가 어떻게 답안지 썼구나 우리로 따지면 이제 모범 답안지 이런 것들이 이제 축적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보통 공부하는 경우도 있고 기출 문제 공부하듯이 그래서 전 과목을 다 공부해 가가지고 다 쓰면 좋겠지만 나는 아까 가을에 시험 보고 다음에 봄에 2차 시험 보러 간다고 했잖아요. 일단 시험 보기 전에는 1차 시험 맞춤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텀이 한 3, 4개월 있잖아요. 그때 동안 다시 2차 시험 맞춤 공부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정말 없으면 예상 답안지를 아예 써가요. 이 부분에서 이 문제 나오겠지. 그래서 그것만 달달달달 암기해서 써간 다음에 그거가 나오기로 이제 기도 메타 하는 거죠. 그 문제가 나온다. 그럼 쫙 쓰는 거죠. 근데 그 문제가 안 나온다. 그럼 못 쓰다. 그래요. 붓을 내려놓고. 그렇죠. 그런 경우는 그래요. 그러면은 최종 시험은 이제 왕이 출제를 한다 그랬잖아요. 기존의 문제와 좀 다른 어떤 좀 기발한 문제가 나올 가능성도 있나요? 그렇죠. 그때는 보통 우리가 어디에 대책을 세우다 할 때 그 책자를 써서 책문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요번 출제는 문제 뭘로 할까? 그래서 그 당시에 뭐 밑에는 신료들이 이런 문제를 내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몇 개 올려주면 그 중에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왕이 직접 이번에 문제 내가 직접 내겠다 그래서 직접 내는 경우도 있고 뭐 그래요. 아무래도 뭐 현안에 관련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많이 나오죠. 그 당시에 가장 뜨거운 핫 이슈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에 대한 해결 방안을 한번 내봐라. 그렇게 해서 왕이 가장 마음에 든 사람이 이제 1등 먹는 거예요. 보통은 이것도 채점관들이 있어요. 왕이 33명을 다 하나를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왕이 일정이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쭉 추려가지고 순위를 정해가지고 와요. 그럼 그 순위대로 이렇게 몇 개 보는 거죠. 값과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1등부터 뭐 3등, 4등, 5등 뭐 정도까지만 봐요. 뭐 특별 이상 없다 그러면 이제 추인하고 가는 거죠. 근데 요거를 이제 바꾸려고 하면은 이것도 또 문제가 돼요. 왕이 바꾸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건 너의 독자적인 생각 아니냐 뭐 이렇게. 왕의 권한이 그 정도로 막강하지는 않았어요? 그것도 왕이 얼마든지 하겠다고 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신하의 뜻을 막 하면서 이렇게 하면 모양새가 또 안 좋아서 그런 거죠? 그렇죠. 내가 무소불위를 휘두르겠다고 해서 왕의 권위가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왕이 자연스럽게 1등을 추인하는 그 성적을 매겨줘야 되는 거죠, 밑에. 또 밑에 사람들이 그렇게 일을 해서 갖고 왔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은 그걸 사실 뒤집기도 쉽지 않겠네요. 보통은 그런 이의 뭐 천도책 이런 거 되게 유명한 이런 글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보다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거는 명종 때 나오는 건데 질문이 우리 중국이랑 그 명나라죠. 명나라랑 우리 앞으로 관계를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게 질문 나온 적도 있어요. 다 나오는 건 아니지만 실록이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1등 답안이 아국의 영토는 중국과 비견되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 뭐 이게 1등 답안이고 2등 답안은 수출이면은 4대 관계 끊을 수 있다. 이게 이제 2등 답안이에요. 그 정도 거의 지금의 국뽕 정도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해석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현안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거는 뭐 문제부터 잘못됐다 뭐 이런 식의 또 얘기가 나오고 뭐 명직도 내가 그 문제를 낸 것도 내가 좀 너무했나 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되게 나오는데 오히려 유명하게 이렇게 잘 쓰신 분들 글도 보는 것보다 이런 질문도 나올 수 있고 그 응시자의 마음으로 생각해 보면은 지금 저 명종이 원하는 게 뭘까 고심하고 쓰는 거죠. 거기다 대고 당연히 그 당시 사회 분위기 추세는 명나라하고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은 군사적이나 이런 쪽으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4대의 예를 표하셔야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대세일 텐데 그 순간 상황에서 이 출제자의 의도가 뭘까를 파악하고 그 시절에도 중요했네요. 출제자의 의도가 중요하죠. 어쨌든 간에 사람의 주관이 개입되는 거고 결국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조선시대 때 과거 시험을 보면서 부정행위도 있을 수 있었나요? 있죠. 기상천외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고사장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바닥에다가 이렇게 깔아놓고
엎드려가지고 무릎 꿇고 쓰는 거거든요. 가장 심하게 대표적으로 알려지는 경우가 시험장이 일반적으로 거의 정해져 있어요. 대규모의 인원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하로 땅굴을 파가지고 대나무 관을 심어가지고 바깥에서 그걸 통해가지고 시험지를 넣어줬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밑에서 이렇게 대나무로 올려주는 거죠. 막 가가지고 그 자리에 앉으려고 했겠죠. 도착하는 순서대로 들어가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옆에서 먹 깔아주는 그 수행원이라고 해야 되나? 노비 이런 노비지만 천재인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들으면 다 암기하고 문제 보고 불러주는 거죠. 구슬로. 그럼 받아쓰기 하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고요. 지역 커터 같은 경우에는 그 본인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시험 봐야 되거든요. 근데 딴 데 가가지고 한 번 시험 더 보기도 하고. 왜냐면 이제 경상도에서 시험 보면은 너무 범위가 넓으니까 두 군데나 뭐 한 세 군데, 네 군데 끊어서 본단 말이에요. 그럼 저기서 한 번 보고 여기서 한 번 더 보고 이렇게. 그럼 이제 이쪽 사는 사람들이 이제 막 머리에 뿔나는 거죠. 쟤네는 딱 봐도 경북 애들인데 여기 와서 시험 본다 뭐 이렇게. 근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는 자기들도 가니까 서로 이제 익스큐즈 해주는데 너무 심해지면은 이제 그 시험관한테 막 항의하는 거죠. 그럼 이제 막 거기서 소동 폭동 일어나고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함경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수해서 거기끼리만 시험을 무조건 봐야 되거든요. 거기는 아무래도 여진들하고 섞여 사는 데가 이렇게 있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수준이 좀 낮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 가서 시험 보면은 합격이 유리한 거죠. 거의 커터가 좀 약간 낮은 거죠, 거기가. 그렇죠. 입결이 좀 낮은 거고. 네. 아버지가 이제 함경도 이렇게 관차사 갈 때 이게 아들 데리고 가가지고 위장 전입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나는 지역 연고가 있다 해서 시험 본 거죠. 그래서 다 올라갔는데 나중에 합격자에 하나여서 서류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이제 검토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발견돼요. 왕이 너 왜 그랬냐 그러니까 그 대답이 부모의 마음으로 아들 공부시키려고 그랬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왕이 그거는 아버지라면 그럴 수 있다고 넘어가요. 보면서 이게 뭐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바깥에서 크게 소리쳐서 답을 알려주는 경우, 그다음에 굉장히 고난이도인데, 그러니까 시험 감독관이 와가지고 문제를 내거든요. 쓱 누구한테 시켜가지고 왕이 내려준 문제지다. 그래서 이 겉에 딱 밀봉되어 있고 이거를 타고 해가지고 그 시험 고사장 앞에 들어가는 사람한테 딱 전달해 주는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은 이제 뭐 왕한테 카톡 보내가지고 이 시험 문제지 지금 저한테 다시 내려주셨나요? 뭐 바뀌었나요? 할 수 있지만 그땐 그게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혼동되는 거죠. 나보고 내라 그랬는데 왜 시험 문제지가 따로 왔지? 일단 열어보죠. 문제가 그럴싸하거든요. 그럼 이제 같이 이제 뭐 부 감독관들하고 이제 논의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그 문제로 내면은 그게 이제 부정부패가 되는 거예요. 위조를 한 거네요? 그렇죠. 문제를? 문제 위조. 그럼 본인이 그 문제 나오면 딱 쓰는 거죠. 아, 그런 기록이 남아 있어요? 네,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근데 거기서 그 감독관이 안 내거든요. 그 지역에 있는 수령들은 왔으니까 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감독관 아니다, 나는 문제 내라고 왕명을 받고 왔다. 그래서 내가 낸다 해서 즉석에서 문제를 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또 이게 어느 도는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됐네. 그러면 이도하고 이도의 형평성 문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번 과거 시험은 올 취소를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뭐 그러면 또 뭐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나요? 뭐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럼 이 대가를 보기 위해서 성균관에서 공부한 사람들도 있고, 네. 지방에서 또 향교가 네. 있고, 아니면 독학하는 사람들도 네. 있고. 절에 가서 공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 시절에도 그렇게 있었어요? 네, 있어요. 그러면은 이 중에서 또 사립교육기관인 서원이라는 것도 네, 있었다는 네. 말씀이신 거죠? 그건 이제 16세기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15세기는 없고. 이 서원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뭐예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요. 이거와 관련돼서 이제 무수히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시각에는 그 서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향교에서 가르치는 수준에는 만족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 조금 더 이제 높은 수준의 공부를 원하는 거죠. 향교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수준이었어요? 옛날로 따지면 이제 교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문과 출신 합격자들이 오는 경우가 있고요. 한 부류는 취재 시험이라고 해가지고 문과가 아닌 이제 사람들을 충원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예요. 왜냐면 문과 출신은 3년에 33명이잖아요. 굉장히 드물어요, 오는 경우가. 문과 출신 해가지고 가가지고 후학을 양성하는 게 이상적이죠. 하지만 문과 출신 힘들게 3년에 33명 뽑았는데 쓰는 임용자들도 그렇게 안 쓰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내려와도 잘 열심히 안 가르쳐요. 왜냐면 난 어차피 다시 중앙으로 갈 거니까. 아, 그러네요. 중앙에 꿈이 항상 있으니까. 네. 그리고 오면 이제 수령이 관리 감독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뭐 이렇게 우리 속된 말로 하면 쪼오지 않는 거죠. 그러면 자기들 좋은 그 관시를 유지하고 싶으니까. 왜냐면 본인이 문과 출신자라면은 문과 출신 후학으로 좋은 관계를 맺으면 되는 거고. 아니면 내가 수령인데 문과 출신이 아니면은 문과 출신자가 왔으면은 이 기회에 문과 출신자고 면 한번 틀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럼 이 서원을 세우는 사람은 누구예요? 지역의 이제 유력자들이 세우는 거죠.
이걸 세움으로 인해서 어떤 뭔가를 취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있죠. 우리 동네 학교 만들어준 사람이잖아요. 돈하고는 상관없죠. 없죠. 명예죠. 아, 조선시대 때 명예가 그 정도로 중요했구나. 근데 너무 비싸니까 혼자서는 못 만들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사회엔 뜻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장학재단처럼. 그렇죠. 예? 네. 만들죠. 그렇게 해서 서원이라는 걸 세우고. 그럼 여기에는 이제 가르치는 선생님을 어느 정도 급으로 또 모셔오는 거예요? 그 만든 사람들과 그것이 들어간 지역, 유학적으로 좀 이렇게 유서 깊은 동네의 권위, 그다음에 만든 사람들의 권위, 그다음에 보통 서원은 우리는 이제 어느 선생님을 기리는 서원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사당 같은 걸 하나 짓거든요. 그것도 반드시 이제 필수 요소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기 영주에 있는 소수서원이다 이렇게 하면 거기는 안양을 배양한 서원이니까 우리 안양 선생님을 모시는 서원 만드니까 찬조금 좀 뭐 이런 거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관직자의 안양 후손이 있으면은 우리 할아버지 이렇게 하니까 관에서도 좀 지원 나가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면은 좀 이렇게 우리 이런 서원 지었으니까 우리 그 뭐 학장이나 교관으로 초빙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기는 이름 있는 서원이니까 해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좋은 학원을 세우려면 소위 말하는 일타 강사들을 모셔와야 되잖아요. 그쵸. 네. 이런 서원도 비슷하죠. 아, 그런 느낌이구나. 네. 다만 이제 표방은 우리는 이제 풍경 좋은 곳에서 이제 수양한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먼저 도를 이루신 선생님을 모셔온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서원이 좋은 서원이면은 들어가는 것도 경쟁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그럼 이것도 시험 봐서 뽑아요? 그렇죠. 자체적으로 뽑는 거죠. 자체적으로 추천을 받거나 아니면 생원 진사 타이틀을 갖고 있거나. 성균관이든 향교든 서원이든 지금 역할이 비슷한 거죠 지금? 네, 비슷해요. 물론 서열은 있겠지만. 네. 뭐 영원하진 않겠지만 순간적으로는 오히려 성균관보다도 선생님을 더 좋은 선생님을 모실 수도 있는 거죠. 수준이 더 높을 수도 있는 거예요. 누가 오냐에 따라 다른 그렇죠. 거니까. 그리고 누가 배우러 가냐도 다르니까요. 여기에 또 뭐 언제쯤 장원급제 하신 분이 와서 강의하신다. 그러면 갑자기 인기가 늘어나는 거고. 도산서원에서 이왕 선생님이 강의하신다 그러면 이제 느낌이 오시죠. 그런 거죠. 그런 느낌이구나. 네, 물론 이제 도산서원은 이제 도산서당에서 이왕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서원으로 이제 확장된 개념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거죠. 서원은 그래서 수준이 되게 기초적인 수준부터 되게 고 수준까지 천차만별이에요. 서원에 따라서. 향교는 어느 정도 조금 평준화가 돼 있었나요? 그렇죠. 평준화가 되어 있다고 봐야죠. 그럼 여기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학생들은 수업료를 내야 되나요? 내지 않죠. 성적만 되면은 들어와서 공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합격자를 배출하게 되면은 그 서원의 권위가 올라가잖아요. 서원은 진짜 원래 좀 돈이 많으시거나 인맥이 좀 넓으시거나 이런 분 아니면 서원 자체를 만드는 것 자체가 쉽지 않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동네도 만들고 저 동네도 만들고 하다 보면은 야, 우리 동네도 서원 하나 만들자 이렇게. 그러면서 서원이 많아져요. 도산서원이나 소수서원 들어갔단 말이에요. 서원 그냥 공부하는 곳이라고만 제가 외웠지. 이게 이 민간기관이고 이런 거는 사실 처음 들어봤거든요. 이 교과서 안 나오는 내용이죠. 그건 안 나오죠. 그렇죠. 이름을 알고 계신 서원들은 대부분 사액을 받은 서원들이거든요. 물리적으로는 현판을 왕이 내려주는 거예요. 국가에서 그 현판을 내려주는 거예요. 국가 인증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 사실상 준 공적 기관이 되는 거예요. 사액을 받게 됩니다. 그건 어떤 서원들이 그런 사액을 받았어요? 기준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지금처럼 박사 논문을 배출해야 되고 뭐 합격자를 몇 명 배출해야 되고 이런 기준이 명확하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저 서원은 줄만하지 이런 공감대가 있으면 주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저 서원은 과거 합격자를 배출을 뭐 했거나 아니면 뭐 할 수 있거나 뭐 적어도 뭐 생원 진사라도 배출을 했다. 뭐 그런 정도의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음을 보여줘야지 사익을 내려주는 것 같아요. 다양한 교육기관에 국공립도 있고 사립도 있는데 그런데 들어갈 수 있는 신분도 정해져 있나요? 있죠. 이것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공통된 합의는 선인이라 그래서 노비는 못 들어가고요. 이 노비가 남성인 경우에는 노고 여성인 경우에는 비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성은 못 들어가죠. 그래서 노비가 아니더라도 여성은 교육기관에 못 들어가요. 가학만 집에서 가르쳐주는 것만 배우는 거죠. 우리가 뭐 드라마 보면 이제 유생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누구한테 붙이는 거예요? 유학생도. 유학을 배우는 생도. 그래서 유생. 그럼 어쨌든 국가에서는 성균관도 있고 향교도 이렇게 막
지역마다 세웠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서원이라는 게 이렇게 생기고 뭐 대두하던 시절이 오잖아요. 네. 국가는 그걸 어떻게 봤어요? 서원을? 초반에 되게 긍정적으로 봐요. 나쁜 일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우리가 돈 모아가지고 학생들 받아가지고 후학을 양성하겠다 하는 거니까요. 아, 좋은 의도니까. 네, 네. 근데 안 좋게 보는 시선도 있죠. 생겨요? 생기죠.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사액을 안 받은 경우는 상관이 없어요. 네. 왜냐면 그 국가의 지원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근데 사액을 받게 되면 국가 지원이 들어가요. 뭐 관에서 일정 정도 운영비를 대준다거나 뭐 이런 식의. 아니면 나중에 가면은 그 사액 서원에 다니는 유생들에 한해서 기준에 따라서 뭐 몇 명씩 군역을 면제해 준다 이런 혜택도 받고. 왜 우리도 교육부로부터 돈 안 받으면 굳이 뭐 학생들도 마음대로 뽑고 뭐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운용 보조를 위해서 교육부로서 어느 정도 자금을 받고 적정한 관리 감독을 받으면서 학교를 운영을 하게 되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국가는 거기 왜 돈을 대주겠어요? 사립학교지만 저기에서 나와서 배출되는 학생들은 다 우리나라의 인재가 되기 때문에 그거의 공공성을 보고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그 사익도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 사익 제도를 만들고 운영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근데 서원을 안 좋게 바라보게 된 뭐 계기 같은 게 생겼어요? 있죠. 일단 우후죽순 생기기 시작하고요. 되게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일단은 소수서원 같은 경우는 영주에 있잖아요. 영남에서도 한정 쪽 입에 소백 산맥 쪽이 치우쳐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뭐 이렇게 영천에도 만들어지고 뭐 그 정몽주 배양한 서원 이렇게 영천에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몇 군데 만들어져요. 뭐 진주 쪽에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좀 우리가 이름 들어본 큰 동네들은 하나씩 만들어지고 또 왔다 갔다 멀게 되니까 우리 동네도 우리 동네에 권위가 있지 뭐 이렇게 명예가 있지 하면서 점점 많아지거든요. 우리 지방에도 이런 서원 그렇죠, 있다 그렇죠. 이런 거. 그러면서 계속 이게 사행 요구하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요청이 계속 많아지죠. 영남만 그런 게 아니라 충청도도 그렇게 되고 전라도도 그렇게 되고 뭐 황해도도 그렇게 되고. 그걸 이제 국가가 부담스러워하게 되는 거.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제사에 관심이 있냐 그 떡고물에 관심이 있냐 뭐 이런 거예요. 정말 우리는 선의를 가지고 후학을 양성해가지고 국가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겠다. 무조건 이렇게만 운영한다. 그러면은 안 좋게 볼 이유가 없죠. 근데 표방은 그렇게 하고 국가에서 지원받는 지원 이런 거라던가 뭐 군역 면제 혜택이라던가 이런 거를 위해서 우리는 인재를 길러낸다. 사실 이거는 판단하기가 애매하잖아요. 그런 혜택을 들고 있는 서원이라면은 뭔가 이제 자기 입맛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나게 되니까 그렇죠. 학생도 뭐 어떤 뭐 지역 유지 아들 받아줄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사액을 받게 되면 관리 감독은 수령이 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수령도 어차피 그 지역에 내려갔으면 전혀 외부 동네로 온 거잖아요. 자기 고향으로 수령을 갈 수 없거든요. 소명시대는. 거의 연고가 없는 지역으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기도 왔는데 관계를 좋게 하고 가는 게 좋잖아요. 지역 유지들이 텃세 부리면 또 안 좋으니까. 그리고 사원은 기본적으로 운영은 그걸 만든 사대부들이 하게 돼요. 사액을 안 받은 완전 사립 같은 서원은 자기네들이 돈 내고 자기네들이 운영하는 거니까 뭐 거기서 지지고 볶고 해도 뭐 상관이 없는데 사액을 받아가지고 국가의 보조를 받게 되면은 돈은 국가로부터 오는데 운영은 이제 우리가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수령이 뭔가 개입하려고 하면은 저 성리학 싫어하는 수령이 왔다 뭐 이렇게 탄압한다. 탄압한다. 운영은 우리가 한다. 관여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죠. 너네가 자꾸 우리의 일에 간섭하고 개입하면은 우리는 인재를 길러낼 수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일 그만둬? 그럼 이제 교육부 입장에서도 이제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이런 조심스러운 걸 건드리지 않으면서 말로는 우린 좋은 교육 사업을 하고 있고 뭐 그럼 국가에 돈 드니까 지원을 하고 하지만 간섭은 안 돼.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 비슷한 면모가 조선 시대에도 있었던 거죠. 어쨌든 처음에 그 세워지는 그 이념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바람직하지만 금전과 이권과 이런 게 개입이 되면은 그렇죠.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걸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예네요. 그렇죠. 다만 이제 모든 선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선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렇게 타락해버린 서원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하지만 또 명예가 워낙에 중시했던 조선시대인 만큼 우리는 저런 것들 멀리해야 된다 이러면서 자기만의 길을 간 서원도 있을 거고. 네, 그렇죠. 그러면은 뒤로 가면 갈수록 문제점들이 계속 부각이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뭐 문을 닫아라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국가가 개입을 하게 되기도 되나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리부터 문제를 정부가 인식하고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근데 굳이 그걸 처음부터 이렇게 개입을 하지 않은 거는 많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지만 초창기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우세했던 거죠. 근데 시간이 갈수록 굉장히 폭발적으로 빠르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미 선조 때만 가더라도 문제를 다 인식하고 있어요. 얘네들이 지금 말로만 저렇게 하는 거고 떡고물에 더 관심이 많아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보통은 왕들이 사익을 잘 안 주려고 해요.
막 주는 거 아닙니다. 사익도. 서원들은 기본적으로 사익을 받아야지만 이 관의 보호도 받을 수 있고 우리는 타이틀을 받은 서원이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익을 받으려고 노력하지만 초반에는 이걸 좀 잘 안 주는 방식으로 이제 가요. 허가를 잘 안 내주는 뭐 이런 느낌이죠. 줬던 사익을 다시 뺏기도 하고요. 좀 심해지면은 이젠 서원을 무조건 못 만든다. 사립도 안 된다. 애초에 이젠 더 이상 서원 짓지 마라.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아, 그런 시기도 있었어요? 짓지 말라고 한 시기도? 네. 하지만 잘 안 되죠. 그럼 서원이 안 된다고? 그럼 저희는 서당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피해가는 방법은 많죠. 그러면 이 서당은 무슨 개념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우리로 따지면 유치원 개념, 유아교육. 근데 이것도 수준이 천차만별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당에서 훈장님은 어느 정도 뭘 하시던 분들이에요? 그것도 수준에 따라서 천차만별인 거예요. 정말 하늘천 따지만 가르쳐도 좋다라는 서당도 있고 아니면 우린 정말 문과학자 수준을 원한다 뭐 이런 서당이 있을 수도 있고. 도산서원이 원래 도산서당이었다니까요. 근데 도산서당에선 이황 선생님을 가르치시잖아요. 그걸 어떻게 유아교육이라고 하겠어요? 말년에 이게 하늘천 따지나 가르쳐주려 했는데 야 여기 이황 선생님이 계신다 이러면 이제 이 성격이 확 바뀌는 거죠. 또. 그렇죠. 그러면은 유아교육은 서당에서 이렇게 진행을 했다라고 치면은 그러면 현대 시대에 이 초중고 이런 시스템은 뭐예요? 현대는 이제 단계별대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런 단계별이 있지 않고요. 그 교과 과정대로 가요. 사서삼경을 떼는 이 순서가 있어요. 이 순서를 난 나이가 어려도 빨리 뗄 수 있고 난 나이가 많아도 출발에 늦었거나 배움의 진척 속도가 느리면은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이걸 어디서 가르쳐 주는 곳은 따로 없고요? 그 앞에 있는 선생님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근대식 교육에 익숙해가지고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지나면은 요즘은 거의 뭐 1년 꿇는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런 거라던가 월반이 거의 안 되잖아요. 우리는 나이가 그냥 지나가면은 내가 수준이 떨어지고 이수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냥 올라가잖아요. 그냥 중학교 가고 그냥 고등학교 가고 하는 거죠. 거의 가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선생님이 1대1 수업을 해요. 서당에서요? 네. 예를 들어서 뭐 까리라이스님이 있고 제가 있으면 앞에 있는 선생님이 까리라이스는 어제 어디까지 읽었지? 그 표가 다 있습니다. 저 어제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그러면 그래 어제까지 읽은 거 복습해봐. 그럼 복습하고 그러면 이제 한 문장 더 알려주시고 가가지고 이제 암기해. 그러면 이제 그 하루 종일 그거 암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동훈이 와봐. 그래가지고 넌 어디까지 읽었지?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그러면 해봐. 너 어저께 안 하고 뭐 했어? 술 한잔 했습니다. 다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개인별 진도표가 다 따로 있고. 그래서 많은 수를 가르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갈수록 늘어나요. 엄청 많아져요. 서당에 또 들어가려면은 있는 집 자식들 위주로 들어가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초반에는 그렇죠. 근데 이게 늘어나면서는 이제 좀 대중화가 되고 수준 차이도 많아지고 신분과 상관없는 경우도 있어요. 서당 같은 경우는 심지어 노비도 선생님을 부족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요? 이거는 뭐 조선 후기 때 이루어진 거예요? 네, 후기 때 가면 거의 19세기쯤 가면 그래요. 갈수록 점점 더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모든 교육기관은. 다만 이제 성균관은 하나고 서부학당은 서울에 4개 있는 거니까 4개고 그다음에 향교는 9년마다 하나씩 있으니까 우리로 따지면 시군구에 하나씩 그렇게 보시면 되니까 그 외 사립학교는 전체적으로 늘어난다. 그거 보고 있으면 지금 이렇게 학원이 많은 것도 이해는 가죠. 어차피 우리는 그런 민족이니까. 배움에 목말라 있으니까. 일제시대부터 교육열은 엄청났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요? 네. 보통학교 만들어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는 거죠. 단순히 식민지를 당했다고 해서 뭐 이렇게 교육에서 손을 놓고 뭐 이런 것도 아니었네요? 글자를 알아야 부리기가 편하니까요. 네.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가르치는 거죠. 모토는 그래요. 근데 보통학교, 그러니까 소학교 뭐 이런 정도, 우리로 따지면 국민학교, 초등학교 수준만 가르치면은 불만이 있잖아요. 더 배우고 싶어하는. 그래서 아주 조금 열어두는 거죠. 그 중등교육 조금 열어두고 그 위에 이제 고등교육 조금 열어주고 이렇게 가는 거죠. 향교는 어느 정도 평준화가 돼 있었잖아요. 국가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에 관해서도 국가에서 보는 뭐 인식이나 아니면 여기다 더 투자를 해야겠다거나 뭐 이렇게 달라진 그런. 달라지죠. 어떻게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실제적으로 응시자 수도 좀 많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라는 기록도 있고요.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한국에서 공부에서는 문과 합격을 할 수 없다, 과거 시험을 합격할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죠. 거의 계속 나와요. 16세기부터는. 꾸준하게 나와요. 이게 합격률이 좀 떨어진다, 향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부가 제대로 안 된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공교육 무너졌다 이런 식의 얘기가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국가는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했어요? 계속 하죠. 좀 성적이 좋았던 사람을 일부러 그쪽으로 파견 보내려고도 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네. 그 문과 출신 자들이 뭐 죄를 지으면 뭐 그러니까 좌천시킬 때 그런 식으로 보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오히려 이게 문과 합격자 역차별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왜 문과만 지방 보내냐? 네, 그렇죠. 그 좌천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왼쪽으로 옮긴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을 쓰고 위에서 아래로 쓰잖아요. 근데 예전에 한문 일본어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위에서 아래로 쓰고요. 오른쪽 우상에서 좌하로 내려가죠. 네. 경국대전에 보면 1품 나오고 2품 나오고 3품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관직의 이 위치가. 그럼 좌천이라는 얘기는 오른쪽으로 우상향 승진하는 게 아니라 왼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단계 떨어졌다. 그러네요. 이래서 좌천이라고. 그런 용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시험과 관련된 그런 용어들이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채점을 하다가 뭐 하나 위로 올라가고 순위가 높으면 위로 올리고 위로 올리고 위로 올리고 그래서 맨 위에 올라가잖아요. 그럼 위에서 누른다, 압도한다. 이 사람이 누군가를 압도했다. 이 답안지가 맨 위로 올라왔다. 여기서 이제 나오는 용어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압도했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향교는 다시 부흥의 시대를 맞았나요? 아니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뭐 시대별로 달라지고 이러다가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대책이 나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향교를 다시 부흥시킬 수 있을까? 부흥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 당시에 나오는 문제점을 개선하면 되는 거잖아요. 문제점이 지금이랑 거의 비슷해요. 예를 들면 이제 시설이 좀 낙후되었다. 뭐 선생님의 수준이 떨어진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을 개선해 주려고 하죠. 근데 지금은 선생님이 굉장히 인기 있는 직종이지만 사실 지금도 급여 수준만 보면 높은 건 아니잖아요. 안정성 보장 차원으로 되면 그런 거지. 어떻게 보면 좀 명예직인 부분이 있는데 그 당시에도 거의 선생님은 명예직이에요. 요직이 아니에요. 권한이 없습니다. 특별히 명예일 뿐인 거지. 그래서 그렇게 선호하는 직종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과 합격자들이 학교로 많이 가려고 하지 않죠. 그렇죠. 성균관도 잘 안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조선시대 관직 체계에서는 성균관은 급이 높은 기관은 맞지만 선호하는 기관은 아니었던 거예요. 성균관에서는 내가 최고지만 명예로 최고인 거죠. 실제로 드라마 보면 이렇게 왕이 있고 이렇게 쭉 서서 이제 매일 회의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주로 참석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왕의 얼굴을 자주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선생님을 못 보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국가 재정은 한계가 있어요. 지금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긴 하겠지만 국가가 쓸 수 있는 예산은 한정적이고 이거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어요.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그럼 이제 어디에다가 돈을 많이 쓸 것이냐. 우리는 가정경제에서 사교육비를 많이 쓴다고 하지만 그거를 많이 쓰는 거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쓰는 거죠. 근데 당시 조선 특히 15세기 상황에서는 이렇게 교육 예산에 돈을 많이 쓸 여력은 없었어요. 근데 이거는 아마 시간이 갈수록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는 교육 예산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막상 돈을 쓰려고 할 때 보면은 국방 예산 중요하고 그렇죠. 관료 녹봉 체계 줘야 되고 뭐 그렇죠. 국가 체계를 유지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돈을 많이 쓰지 않아도 서원이 생기면서부터는 자체적으로 민간에서 사익 하나 내려주면은 막 해가지고 과학학자를 어쨌든 배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이건 좋은 거죠. 근데 향교는 전국에 300개가 있고 어느 향교만 특출나게 돈을 더 줄 수도 없고 균등하게 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규모는 일정한데 이걸 거의 한 300개 시공구가 나눠서 가져가다 보면은 늘 부족할 수밖에 없고 쪼들릴 수밖에 없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나오는 대책은 좋은 선생님이 가면 된다. 굉장히 원론적이면서도 확실한 방법인데. 확실한 방법이죠. 근데 좋은 선생님을 구하기가 어렵죠, 사실. 그렇죠. 특히 거기서도 또 인품도 중요하잖아요. 예전에는 지금처럼 지식교육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성교육도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인품도 훌륭하고 또 공부를 잘하는 거하고 남을 가르치는 건 또 별개예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인품도 훌륭하고 공부도 잘하면서 남도 잘 가르치면서 전체적으로 관리 감독은 수령이 하지만 운영도 해야 돼요. 실무잖아요. 이건 행정 쪽이니까. 이건 또 별개죠. 그러니까. 사실상 그런 정도의 인물이면 중앙에서 써야죠. 또 그런 선생님이 적어도 300명은 있어야 되잖아요. 늘 유지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공교육이 힘들구나. 진짜 힘들어요. 이 조선시대 때 교육기관들을 공부하면서 이게 현 시대랑 같이 연결져서 드는 생각이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제가 그때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향교의 수준이 낮다.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라는 거였어요. 처음에 제가 봤을 때.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주로 문과 합격자, 고위 관료들이에요. 우리가 이름 대면 알만한 조선시대 사람들은 대부분 다 문과 합격자들이고 그 중에서도 굉장히 두각을 나타낸 사람들이고 소위 천재들인 거죠?
그렇죠. 네. 천재들일 수도 있고 능력자일 수도 있고 그 시대에도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 사람들의 기록이 많이 담겨 있는 거고 우리는 그 사람들의 기록을 보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그 사람들의 시각을 우리 연구자들도 그냥 수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어느 정도 다 합격하고 이미 그렇죠. 다 배울 만큼 배우고 그렇죠. 그 시대 거의 탑급의 수재들이 모여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이 공교육의 수준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향교의 수준을 과연 어느 정도로 봐야 되는가라는 그게 정말 수준이 낮았는가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은 지금은 교과 과정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 때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ABCD를 배웠거든요.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까지는 ABCD를 안 배웠잖아요. 맞아요. 근데 학교 와서 ABCD를 정말 배우는 경우도 있고 뭐 이제 선행학습을 어느 정도 이제 하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유지시켜줘야 되는 수준이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수준이 낮다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이게 다 정말 낮은 거냐 아니면 상대적으로 낮은 거냐 저는 이런 부분을 좀 기존에 있는 선행 연구들이 그 사람들의 시각을 사실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향교가 문제가 있다라고 그동안 그려왔던 것이 아닌가 이런 데서 문제를 느꼈어요. 이런 시각은 전 지금도 유효하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공교육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물론 학생들 스스로도 문제를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난 이미 다 알고 와서 이거를 똑같은 거 또 배우네. 아 재미없어. 더 상위 클래스를 난 배웠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떠한 데서 이 공교육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이거는 한 번쯤은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중고등학생들한테 다 무슨 뭐 대학 수학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수준이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소위 말하는 뭐 이름 있는 학교들 뭐 이름 있는 회사들 여기를 가기 위해서 맞춤으로 가르쳐야지만 그게 수준이 올라가는 건지 도대체 공교육의 문제라는 건 뭐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죠. 아 이게 진짜 조선시대 때의 역사를 공부하는 게 현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분명히 도움이 되네요. 그렇죠. 그럼 그 시대에 향교가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수준이라는 게 정말 과거 합격자를 배출할 정도의 수준을 향교에서 해야 된다라는 거냐. 물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얘기했겠죠. 하지만 뭐 왕이라던가 그 시대의 향교의 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혹은 뭐 일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과연 향교에서 그럴 정도의 수준을 원했을까?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하얀 건 종이요 검은 건 글씨 소위 말하는 까막눈이라 그러잖아요. 까막눈을 트여줄 수 있는 내가 관에 가서 관에서 하는 공고문 이런 거 제대로 보고 규정 바뀐 거 보고 내가 원하는 세금 뭐 기입장부에 제대로 숫자 읽을 수 있고 이런 정도의 수준을 원하는 거냐 이건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죠. 아 그렇네요. 네. 하긴 다 과거를 목적으로 공부할 필요는 없으니까. 네. 그 당시에는 또 이제 삼강오륜인 거죠. 네. 삼강오륜을 어떻게 잘 가르칠 것이냐. 모두 다 효자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유부남들에게 그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엄마하고 와이프하고 물에 빠지면 누구 구할 거냐. 이거 조선시대 실록의 정답 나옵니다. 뭐예요? 이 사례가 있어요. 네. 노비가 어머니를 모시면서 처자식하고 살다가 홍수가 나가지고 집이 물에 잠긴 거예요. 근데 이 노비가 처자식을 버려두고 어머니를 구해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종이 크게 칭찬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인정상으로 우리가 인정사정할 때 인정상으로는 처자식을 구하는 게 당연한데 여기는 어머니를 구했다. 효자다. 그래서 여기는 포상해줘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조선시대 정답은 어머니를 구하는 게 이상적인 답인 거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거는 쉽지 않다라는 걸 이미 그 당시 사람들도 알고 있는 거죠. 이런 거 재밌죠. 그래서 이거 보고 계신 유부남들은 처자식을 구하는 게 인정상 맞다. 이런 거. 인정상 맞다. 인정상 맞다. 한국사에 대한 전공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이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굉장히 똑같은 얘기 반복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 금전적으로 어렵습니다. 현실 문제는 또 별개예요. 네. 어렸을 때 정말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 앞에서 나오셨던 선생님들 똑같이 말씀하셨는데 이걸 업으로 삼는 건 또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시장이 많지 않다 뭐 이런 표현 좋아하는 표현은 아닌데 이쪽을 공부한 사람들을 원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괜한 걱정을 한 걸 수도 있는데 여기를 나오면서도 이 얘기 녹화해가지고 아무리 편집 잘하셔도 이거 조회수 많이 나올까? 뭐 이런 거를 저부터도 걱정하거든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으시기 때문에 기획하고 하시는 거겠지만 이쪽을 전공하신 분들 원하는 데가 많지 않고 인문학 전공했다 그러면은 일단은 조금 이렇게 피위하는
좀 이렇게 일반적인 시각이 있잖아요. 맨날 저희 같은 경우는 그게 과연 진짜일까? 왜 그럴까? 이거를 늘 이제 약간 직업병처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생각하면은 결과적으로 저 여기가 나온 의도는 무엇일까?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위계 질서가 명확한 상명하복의 관료제 구조에서는 아무래도 조금은 이제 위에 계신 분들이 어려워할 수도 있고요. 없지 않아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또 사회가 질문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또 질문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물론 이제 질문하게 되면 수업이 빨리 끝나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리고 질문하면은 다 알아듣는데 나 혼자만 못 알아듣는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건지 저는 그렇긴 한데, 일단은 굉장히 금전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학위 받는 과정이 오래 걸려요. 제가 알기로는 공대 쪽하고도 굉장히 많은 큰 차이가 있어요. 그 단순히 이제 석사 2년, 박사 3년 해가지고 5년 해가지고 학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의 여기는 실험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다 논문을 써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보통 박사가 35에서 40 사이에 나오면은 빨리 된 거예요. 40쪽에 가까우면은 조금 뭐 늦었네. 35에 가까우면은 조금 빠르네. 뭐 이런 거지. 그 사이에만 박사 나오면은 뭐 그렇지. 보통 많이 나오는 나이대. 네. 왜냐면 군대도 있고 남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니까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인 잡시장에 들어가잖아요. 늦죠. 결혼도 해야 되고. 30대 후반부터 이제 사실상 취직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때까지는 거의 소득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그 먼저 나오셨던 그 선생님의 얘기하고 거의 다 중복이에요. 저희 쪽에선 잘 되면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건데 얼마든지 그게 안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분은 이제 다른 길을 열어둬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하다가 그 공부가 다른 연구자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면 당연히 좋은 자리에 가겠지만, 나는 처음부터 좋은 자리를 가야지라고 공부를 시작하면 많이 마음이 힘들다는 거죠. 마음 힘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나의 의지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인구수가 줄고 있잖아요. 저는 스타크래프트 세대라 인구수 200을 차고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인구수가 점점 줄어간다는 얘기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에 타격을 가장 먼저 받아요. 그런 부분도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서도 좀 너무 부정적인 얘기만 들어서 긍정적인 얘기를 좀 드리게 되면은, 그분은 이제 서양사 선생님이셨잖아요. 저희는 아무래도 한국사기 때문에 역사를 잊은 민족 뭐 이런 얘기를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한국사는 그나마 그래도 명맥이 끊기진 않는다. 가늘게라도 있을 수 있다. 그 가늘기의 희망을 걸어보신다면 뭐 청운의 꿈을 안고 도전해 볼 만한 분야다. 아직도 미개척 분야가 엄청 많고요. 아, 그래요? 네, 아직도 한국사 안에서도요? 저도 잘 모른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아직도 무궁무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이제 교과서적인 이해 말고 이제는 다양성의 시대잖아요. 기존에 있는 뭐 통솔을 바꾸겠다 뭐 이렇게 뭐 되면 뭐 더할 나위 없이 뭐 좋겠지만, 기존의 그런 7, 80년대, 90년대까지 이루어졌던 연구 외에도 우리가 이제 다양성을 생각하게 되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조선시대에도. 그래서 얼마든지 본인만의 독자적인 연구 분야를 개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꿈을 안고 저는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학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그 젊은 연구자들의 모임이라고 네. 만인만생 연구자 네트워크라고 있어요. 네. 주로 이 석박사 과정생들 위주로 2016년도경 그때쯤부터 만들어진 모임이에요. 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다양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공부한 것들을 이렇게 까레라이스 TV나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대중들하고 소통할 수 있을까? 저희 그 만인만생 연구자 네트워크에서 나온 그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진짜 그런 네. 책은 어디 가서 볼 수 있어요? 그 서점에 네? 그 달콤살벌한 한중 관계사라고 최근에 뭐 저도 뭐 필진으로 참여했지만 네.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기존의 이런 뭐 한중 관계가 어떻게 흘러왔다 뭐 이런 큰 통사적인 것보다는 네. 그 시대에 그 전공하시는 선생님들이 나는 이런 쪽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러한 단편적인 부분을 통해서 그 당시에 한중 관계가 어떠했는가를 이제 알아보는 책들이거든요. 한 번쯤 서점에 가셔서 보시면은 주저하지 말고 좀 구매를 해주시면은 제목 다시 한번. 달콤살벌한 한중 관계사. 아, 일단 근데 제목부터가 되게 흥미로운데요. 한중 관계가 달콤한 때도 있었지만 살벌한 때도 있었다 이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흥미로운데 굉장히. 저 같은 경우는 명나라에서 사신이 왔을 때 어떻게 조선 사람들이 접대했는가 그런 쪽 썼거든요. 아,
그쪽 부분도 공부를 하셨었네요. 따로 이제 쓰려고 공부를 한 건데 네. 주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공식적인 거 말고 네. 이면에서 이제 어떻게 접대하는가 이제. 뭐 약간 로비 같은 건가요? 아 그렇죠. 꽝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그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가. 결과적으로 그 나라를 대표해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원래 굉장히 어려운데 그렇죠. 이렇게 딱딱한 얘기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긴장이 풀어지고 네. 좀 음주 가무가 좀 있고 그때도 유흥을 좀 하면서 비즈니스룸 같은 거. 그렇죠. 한강 뱃놀이라던가 뭐 그 네. 북경 쪽에서는 강 이런 게 많이 없기 때문에 산세가 이런 걸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한강에 그 뱃놀이 이렇게 쫙 하면은 되게 좋아하거든요. 조선시대와 관련된 저는 이런 쪽보다도 오히려 안 좋은 걸 다 몰아주려는 시각들이 있거든요. 네. 이게 다 조선시대의 뭐 소위 말하는 뭐 회습이다, 악습이다, 뭐 열선비라 그러잖아요. 네. 이 꼰대의 대명사 뭐 이런 식으로 몰아주는 경향이 있는데 조선 사회가 뭐 그렇게 본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그 시대만의 사람들이 살아왔던 방식이 있고 우리의 생각보다 굉장히 고도화된 사회 체계를 갖고 있는 사회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겪는 문제하고 비슷한 문제가 그 시대에도 있었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시 사람들도 여러 가지 고민하고 고민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내놓고 그 방안 중에 하나가 선택받아서 문제 해결책으로 쓰이고 그 쓰인 문제 해결책에 대해서 다시 문제가 피드백이 오고 그걸 또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500년이 온 사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악습을 다 몰아주기에는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 뭐 그런 정도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긴 세계 왕조에서도 500년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죠. 우리는 관료제의 역사가 이미 1000년이 있어요. 고려시대부터 우리는 관료제 했잖아요. 네. 적어도. 그러면 이미 이 관료제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조선시대도 이미 다 나타나거든요. 예를 들면 왕이 죽으면 왕의 무덤을 쓰기 위해서 산능이라 그러거든요. 네. 산에다 능을 쓴다. 그래서 산능 도감이라고 불러요. 도감. 이 도감이 임시 기관이거든요. 왜냐면 왕이 맨날 죽는 건 아니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고 하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장례를 치를 때까지만 운영되는 기관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어떻게 일을 했다라고 도감 일지를 쫙 만들어 놓고 없앴다가 다시 다음 왕이 이제 죽으면은 어떻게 했었지 하면서 쫙 꺼내 보면서 이제 일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로 따지면은 뭐뭐뭐뭐뭐뭐 위원회 이런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딱 그 태스크포스처럼 그 위원회가 그거만 딱 일하고 딱 빠지고 이렇게 그런 경우가 이미 다 있는 거죠. 옛날에 이렇게 했구나를 보고 있으면은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나는 문제나 이런 것들 보면서 대책을 세울 수 있죠. 뭐 그런 것들 특히 조선시대니까 되게 많아요. 뭐 예를 들면 몇 년 전에 여기 강남에 물난리 났을 때 거기는 원래 물난리 나는 데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여기 그 선릉 정릉 있잖아요. 선정릉에 홍수 나면은 선정릉에 그 정가까지 물 찼다고 막 배 타고 가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봉분은 높게 써가지고 봉분에는 물이 안 찼습니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강남은 원래 물난리 좀 나는 데지 뭐 이렇게 좀 재미있어요. 뭐 이런 재미가 있으니까 이제 공부를 하는 거겠죠. 오늘은 한국사를 전공하시고 대학에서 강사로 활동 중인 신동훈님 모시고 조선시대의 과거지도와 교육기관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가졌고요. 저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까레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